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엄전 선생님입니다. 우리 1학기 때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번 2학기 때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선생님과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도 이렇게 수업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래도 같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서 우리 통합사에 좀 더 많이 배운 거를 많이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제 경제 단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는 꼭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나는 돈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 안 할 거야, 아니면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처럼 돈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잃지 않는 그런 뭐 투자 같은지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경제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의 더 살아있는 경험 이런 것도 뭐 얘기해 줄 수 있고 할 테니까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단어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라는 게 뭐죠? 경제에 참여하는 그 주체가 되는 요소들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가게를 볼 수 있는데, 이 가게를 또 나눈다면 일을 해서 버는 노동자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번 돈을 가지고 경제를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한번 학습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게 다수의 공급자 또는 다수의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서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시장 경제의 원칙인데, 어떤 제품들은 소수의 아니면은 특정한 기업만 그거를 공급할 수 있게 만든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정부에서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기업만 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 그렇게 공급만 독점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어떤 경쟁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어떤 폭도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어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런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한다든지, 담합, 서로 짜가지고 가격을 얼마큼까지 올리겠다 이런 것들 담합을 규제한다든지 이러면서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겠죠. 또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어떤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중간에서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독과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업들 위주로 쓴다. 예를 들면 통신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LG, SK, KT.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주파수라든지 그런 것들의 통신회사라든지 그런 회사 나눠줬는데, 저희는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 통신사 중에 하나를 쓰겠죠. 근데 나는 좀 더 싼 거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선생님도 이제 요금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한 뭐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 날 뿐이지 뭐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어떤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지금 그 약정 기간이 끝나가지고 알뜰폰을 바꿨어요. 알뜰폰 바꾸니까 너무 좋아. 알뜰폰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전화 통화도 거의 전화 통화도 별로 안 하지만 전화 통화도 거의 똑같고 품질이. 그다음에 데이터도 얼마 이상 쓰면은 또 속도가 느려지지만 계속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 그 선생님이 그걸 썼더니 17,000원 요금이에요. 근데 더 싼 거는 10,000원짜리도 요금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굳이 이렇게 대기업 통신사 안 쓰더라도 알뜰 제품 쓰면은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점점 그런 알뜰폰이 들어오면서 다른 대기업 통신사들이 좀 더 긴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좀 체제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는 그럼 어떤 기관에서 하는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가 봤더니 이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정거래에 의해서 뭐 독점이라든지 어떤 가격을 갑자기 어떤 회사가 올렸다. 올리면은 니네 이거 담합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서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한 기업이 실토를 해. 우리가 사실은 담합했어요. 그러면은 그 과징금을 깎아줍니다. 깎아주기도 해요.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담합할 때 서로 절대로 이거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너 뭐 큰일 난다. 배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말 안 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은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담합 같은 거를 철저하게 지금 막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소비자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공재 생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거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랑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우리 아마 전 시간에 우리 배웠을 텐데 공공재는 비경합성, 어떤 서로 경쟁해서 내가 이거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소비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또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경합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비경합성이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원 있죠. 공원.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은 좀 얘가 좀 그렇고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쓰는 공원이 있는데 내가 그걸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공원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쓰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비경합성이 될 수 있고 비배제성은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그거를 세금 같은 걸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라고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국방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국방 서비스를 그 사람만 특별히 안 받습니까?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폭격기가 와가지고 세금 안 낸 사람만 이렇게 쏴서 너는 왜 나만 쏴요? 그러면은 너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너만 먼저 죽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나 아니면은 공원 서비스나 기상 정보 제공. 기상청에는 나라의 국가기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내가 세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세금을 좀 체납했다 하더라도 기상 정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참여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비배제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기업에다가 만약에 맡긴다면은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겠죠. 왜냐면 이 기업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 안 낸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충분히 공급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그걸 나 내지 않더라도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하는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는 일반 기업에 맡길 수 없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정부의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삼성전자만 있지만 삼성그룹이 있지만 삼성그룹이라는 그룹 안에 여러 가지 또 자회사가 있고 또 밑에 또 자회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회사라는 거는 아들 회사, 그러니까 모 회사가 있고 모기업이 있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이 자회사들한테 자기의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도 할 수 있는데 자기랑 친척이 회사 하게 된다. 아니면은 자기의 재벌 2세가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몰아주려고 하겠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더 나은 기업이 있는 회사들한테 일감을 안 되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그런 공정한 경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에 다른 작은 기업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 하청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만 넘어가면 대기업은 자회사를 통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입찰을 합니다.
서로 조건을 주면은 조건에 맞는 자기의 견적을 들고 와서 서로 이제 PPT를 합니다. PPT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싸게 좋은 품질로 뭐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종 하게 만드는 게 요즘은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제정했고 공정거래법에 속하는 것으로 이 법을 위반할 때는 과징금을 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외부 효과 개선입니다. 외부 효과 개선. 그래서 외부 효과도 우리 배웠죠. 외부 효과는 뭐냐면은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의도하지 않았는데 혜택이 간 거예요. 아니면은 불이익을 갖는 거. 그걸 외부 효과라고 하고 혜택이 가는 걸 우리가 외부 경제, 불이익이 가는 걸 외부 불경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혜택을 줬다. 이런 내가 하는 활동이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나는 좋은 혜택을 줬지만 그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어떤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누가 주냐? 정부가 이 혜택을 준 주체한테 어떤 다른 혜택을 줘야겠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은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세금이나 보조금은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은 세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매겨서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생산이나 소비를 더 줄이도록 과징금을 또 벌금 또는 과징금을 또 물려가지고 생산이나 소비를 좀 더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회보장제도나 또는 누진세.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좀 최하계층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인 혜택을 줘가지고 어떤 빈곤을 좀 타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되는 거죠. 뭐 의료, 급여제도라든지 어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누진세는 뭐냐면은 누진세.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조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율이. 그건 좀 이따가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시장 경제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또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것을 조금 정책을 통해서 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 또는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요율에 따른 어떤 방식이거든요. 이거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은 지금 과세 대상 금액 만약 금액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세금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봤더니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직선 형태 올라가는 거 비례세입니다. 비례. 얼마에 얼마큼 비례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례한다. 이거는 그대로 모르게 예를 들면 전기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1kW, 2kW, 3kW, 4kW 하면은 1kW마다 이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비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금액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세액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누진세다. 누진세면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구간부터는 이게 확 그래프가 기울기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전기세는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전기세. 그래서 전기세를 사실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전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쓰는데 처음에 조금 쓸 때는 그렇게 많이 전기료가 안 붙다가 어느 순간 어느 구간 이상부터는 전기료가 팍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름이 됐을 때
선풍기 떼거나 선풍기 떼는 건 아니죠. 선풍기를 틀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을 틀거나 할 텐데 뭐 집에서 엄마가 에어컨 틀지 말라고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하는 이유가 에어컨을 트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털어내는데 그걸 한 달 내내 펑펑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전기세가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저번 달보다 며칠 정도 더 썼는데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왔네? 그 이유가 바로 누진세 때문에 그런 거죠. 누진세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누진세 적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저것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소득세,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월급. 만약에 선생님 월급이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월급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이다. 그럼 뭐 여기서 10%만 세금을 낸다. 30만 원을 소득세로 내고 이제 받겠죠. 270만 원 받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연봉이 1억 2천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만 뛸까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 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면은 때는 세금 부과율도 높아집니다. 그것도 거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한 15%에서 20% 정도 뛰어갑니다. 200만 원을 세금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800만 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뛰어가요? 이 사람 너무 그러면 되게 슬프지 않을까요? 많이 벌잖아요. 그래도 많이 벌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뛰어가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못 사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뛰어가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많이 뛰어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이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바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도 진짜 참 이렇게 1000만 원 20%씩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20%씩 막 기꺼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 5%밖에 안 뛰어가는 것 같아요. 5%밖에. 자, 이렇게 조금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내두고 싶은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역진세라는 거는 누진세랑 이제 반대의 개념입니다. 역진세는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았어요. 역진세는 뭐냐면은 누진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처음에 엄청 올라가다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세금 부과율이 낮아지는 역진세, 누진세. 그러니까 역진세와 누진세는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세금. 이거는 이제 정액세가 되는 거죠. 정액세. 그러니까 얼마를 쓰든 간에 무조건 똑같은 세금을 낸다. 그렇죠? 이 세금이 예외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부과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액세라는 거. 근데 뭐 어쨌든 누진세와 비례세 정도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환경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지역에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폐수, 폐기물, 화학 물질 등 환경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부는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난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면 법적 제재, 이게 바로 외부 불경제를 일으킨 사람인 거죠. 그 사람한테 법적 제재 또는 과징금, 벌금을 물게 해주는 거죠. 이건 바로 외부 불경제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주유소, 카페, 숙박업소 등 개인 영업 시설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를 신산업에서 지원하고자 내년 예산 4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런 주유소나 카페나 숙박업소에서 충전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거기다 이제 뭐 카페에서 차 마실 때 이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전기차 보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건 바로 외부 경제한테 어떤 보조금이나 어떤 이런 지원책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0%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거는 이제 외부 경제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이 온라인 수업 제때 듣습니까? 보면은 원래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뭐 하는지 아침에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뭘로 이렇게 뭐 저기 하죠. 출석 체크하는데 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나서 바로 자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자고 저녁 때 몰아서 듣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몰아서 듣거나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죠?
생활적인 규칙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침 막 새벽 늦게까지 막뭐 게임하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하다가 뭐 새벽 3, 4시에 자고 막 잠깐 일어나서 추석하고 바로 자고 12시에 일어나고 이러는 학생도 있죠.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생활 리듬도 깨지고 학교 나왔을 때 되게 힘들어져요. 선생님이 문제가 요즘 엄청 불면증입니다. 진짜 계속 불면증이 지금 몇 달째 선생님들 불면증이 보통 몇 시에 자냐면은 4시 정도예요. 4시. 3시에서 4시. 정말 아침에 뭐 한 7시, 6시 반? 6시 반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지금도 선생님이 피곤해요. 지금 막 꿈속에서 수업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꿈속에서 막 헛소리 하는 거.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몰라. 지금 내용이. 그냥 막 하는 거야. 다시 근데 EBS 들으세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요즘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선생님이 막 인터넷 찾아보고 뭐 핸드폰이 가장 주범인 것 같아요. 핸드폰 저거. 근데 핸드폰이 주범인데 핸드폰을 하다가 맨날 그 핸드폰 하면은 뇌가 깨어 있다는 거야 계속. 나는 이제 자려고 하는데 뇌가 깨어 있대.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오면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은 이제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불면증 막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밴드에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그 밴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가입을 했죠. 가입을 해가지고 봤더니 서로 자기의 불면증은 저는 어제 잠을 5시까지 못 잤어요. 뭐 4시까지 못 잤어요. 막 서로 막 고통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요.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도 막 선생님도 글 썼죠. 선생님 나도 요즘 너무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가지고 했는데 서로 불면증 있어서 그래요. 저도 막 그러더니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몇몇끼리 야 우리 새벽 3시 이러지 말고 그럼 서로 이제 이렇게 신산탄하지 말고 서로 새벽 3시에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 간단히 얘기하고 졸릴 때까지 좀 얘기하다가 밴드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저기 카톡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다가 서서히 잠이 듭시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요. 서로 이제 얘기한 거야. 3시에.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막 딱 시간만 되면 얘기를 한 거야. 서로 반가워요. 반가 해가지고 서로 뭐 수면제님 하고서 서로 이름이다. 수면제 무슨 뭐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는 거. 근데 하다가 저기 한 10명 정도 모이다가 어느 날 계속 10명 모이다 한 명이 안 온 거야. 안 와가지고 왜 안 왔지? 항상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안 왔을까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왔어. 그래가지고 누구님 왜 안 오셨어요 어저께?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해요 저 깜빡 잠이 들어서 이런 거야. 잠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막 그러면 뭐예요 왜 잠이 이래야 되는데 서로 다들 밑에 댓글에다가 선생님 축하해요 너무 부럽다 나도 잠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축하해요 이러고 서로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 서로. 그래서 선생님도 빨리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불면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잠 일찍 자야 돼요. 12시 전에. 그리고 청소년은 한 10시 전에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성장 호르몬이 뽕뽕뽕 나온대요. 그러지 않으면 늦게 자면 키가 안 큰다고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오늘 우리 기업 역할까지 할 거예요. 기업 역할까지 보면은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가와 노동자 역할인데 기업의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죠? 우리 회사를 만들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서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를 더해서 비싸게 팔아서 또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원료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렇게 지금 말하는 생산활동,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래서 그걸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기업의 역할입니다. 기업의 역할. 근데 기업은 그렇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라는 거는 첫 번째 물건하면서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겠죠. 땅. 토지가 있어야 돼요. 토지. 그다음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또 돈이 있어야 되죠. 자본. 뭐 은행에서 끌어와야겠죠. 그렇죠?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야겠죠. 세 번째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동력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토지나 자본이나 아니면 노동력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니까 가게로부터. 왜냐면 자본도 우리가 이제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 개인들로부터 사서 또 공장을 만들 수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으로부터 사서. 그다음 노동력은 당연히 일반 개개인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일반 가게로부터 그걸 얻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왜냐면은 토지에 대한 대가는 바로 지대입니다. 지대. 지대는 이제 임대료. 쉽게 말하면 임대료죠. 임대료. 토지로부터 어떤 얻는 수익. 토지로부터 내가 그 수익을 얻었으면 그거를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공장에다 빌려주고 다시 그 임대료를 받는 거죠. 임대료. 그 임대료 지대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임대료 제공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임금. 눈이 부시죠. 눈이 부셔. 가만히 있어도 눈이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 눈이 부시는데 이 조명까지 있으니까 눈이 더 부시는 것 같아요. 임금, 노동력에 대한 대가.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이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러니까 가게는 기업에다가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공급받고, 기업은 공급받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대가로 소득, 가게에다가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 이자의 자본에 대한 이자, 토지에 대한 지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게는 이거 이제 소득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고 이 기업의 물건을 또 사고 서로 경제 활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계 소득의 원천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CEO, 기업가들. 근데 기업가는 그냥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경영하는 사람인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다든지 기술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의 만족 증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버는 게 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물론 목적은 이윤 창출, 돈을 버는 거지만 기업은 우리 경제활동 사회 구성원의 한 일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또 뭐 막무가내 돈을 벌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박장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업 활동에서 윤리를 지키고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기업의 책임이 되는 거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기업가? CEO? 되게 멋있다. 나도 해야지? 그런데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뭐냐면은 슈페터라는 사람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 그러니까 있는 거를 새롭게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냥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고서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뭐 회사는 뭐 대충 운영한다? 그럼 그 회사는 결국은 망하겠죠. 맞습니까? 아버지 회사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안 좋은 거는 과감하게 뭐 정리하고 잘 되는 거 아니면 계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이 표를 보고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기업가 정신이 좀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 주도형 삶의 자세를 지닌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학원 아니면 안 된다. 뭐 인강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뭐 과외 아니면 안 된다. 그런 학생들은 안 되겠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죠? 누구한테 의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한다. 그렇죠? 앞으로 어떤 기회가 나타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 한정적인 자원에서도 혁신적으로 도전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조직과 기업을 경영할 역량이 있다.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 나 혼자만 뭐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자 자질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기업가는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죠. 계속 시기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이용하는 자이며 기업가 정신이란 일종의 과학도 기회도 어떤 단순한 기술도 아니고 오직 실천일 뿐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혁신, 이노베이션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Y사가 있습니다. Y사. Y사 뭘까요? YG? 엔터테인먼트? 아니죠. 유한양입니다. 유한양. 유한 킴벌리 있죠. 유한양. 그래서 이름이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행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은 어떤 엄청나게 사회 공헌 사업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버는 거 이상의 어떤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도 실렸는데 어떤 활동인가 볼까요? 보면은 첫 번째 Y사가 걸어온 90년 거의 한 지금 100년 정도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한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창업주의 신념으로 설립된 Y사는 결핵치료제, 항균제 등 필수 의약품을 출시하며 결핵제들, 그 다음에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1971년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유언대로 Y사 주식은 공익법인인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되었다. 대부분 다 이제 주식은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했지만 그걸 이제 공익법인한테 기증을 했다는 거죠. 창업주 사망 후 Y사는 전문 경영인, 이게 중요하죠. 전문 경영인. 왜냐면은 그 일반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경영인들한테 그걸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독특한 기업 문화와 안정적인 재무 구조, 긴밀한 노사 협력이 결합하면서 장수 기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돈을 버는 게 보다는 좀 더 이제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싶나요? 보면 한번 볼까요? 회사 가고 싶은 회사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뭐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일 거예요. 연봉, 월급. 두 번째는 뭐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뭐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복지 혜택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임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 근데 임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많이 일을 시키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5년 동안 다녀봤는데 회사에 주는 월급의 10배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야 된다고 해요. 보통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게 일반 직장인들의 저기라고 합니다. 그 만약 300만 원 받는다면 한 달에 3천만 원어치를 내가 회사에다가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임금을 받는다면 그만큼 일이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일하면서 틈틈이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좋죠.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그렇대요. 휴가를 그냥 제한이 없대요. 휴가 제한.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뭐 며칠을 한 달을 두 달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1년 내내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안 돼. 1년 내내 갔다 오면은 회사가 없어진 거 아니고 내 자리가 없어. 그렇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겠죠. 내 일은 하는데 내 일이 만약에 좀 한가하다. 내 일이 조금 한다면 회사를 가도 된다. 휴가를 가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출산휴가 같은 거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곳이죠. 나는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좋아. 이런 것들 뭐 공기업, 공무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회사가 물론 최장의 이상적인 회사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죠. 그렇죠? 뭐가 좀 높으면 뭐가 어렵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주지만 이게 좀 어렵대요.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예를 들면 M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뭐 30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오래 다니기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이렇게 창의력인 좀 생각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다 조건을 갖추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자, 뭐 이거는 한번 일반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회 공헌적인 어떤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인공 관절을 사회적 기업한테 이런 걸 창업을 해가지고 인공 관절 같은 것도 일반 좀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이런 장애인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어떤 윤리적인 그런 책임을 또 강조해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오늘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노동자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